윤여삼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랑은.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전에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셨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제가 덕분에 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 때문에 사실 작년에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불려 다녔어요. 이놈의 금리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뭐 단순히 밸류에이션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 성장주들이 상반기에 깨질 때는 고밸류 주식들이 이제 금리 단에서의 리스크 프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평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아예 이제 레버리지 자체 돈을 빌리는 것 자체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모든 자산 가격들이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썼던 저희 회사 이게 데일리 당번으로 썼던 자료 제목이 2022년 승자가 없다였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냥 달러, 그냥 유동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글로벌 화폐라고 하는 달러가 좀 강했던 거랑 재고가 타이트했던 막판에 그 뭐 구리라든지 뭐 연초 대비 유가도 그렇게 뭐 그렇죠. 연말 기준으로 별로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 외에는 뭐 채권이고 주식이고 아까 얘기했던 뭐 코인과 같은 자산들은 뭐 그리고 뭐 부동산 쪽에 또 유동성 있게 거래되는 리츠 같은 것들. 리츠가 고점 대비 작년 연간으로 27% 빠졌더라고요. 고점이 아니고요. 작년 연으로 27%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도 뭐 20에서 30%대 조정들 뭐 이렇게 당했는데 채권들도 뭐 두 자릿대 마이너스. 사실은 채권이 그렇게 깨질 때 경기가 좋은 여건이면 주식이 그렇게 박살나도 안 되고 사실. 그렇죠. 둘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서로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작년엔 둘 다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로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주식 채권이 동시 두 자릿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해는 2022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2008년 때도 뭐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네. 그때 채권이 제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작년이 오히려 정말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네. 역사의 기록에 남을 처참한 한 해였다. 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유가증권 운용 부장이거든요. 저희 회사에 유가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운영하는데 네. 말씀했던 것처럼 둘 다 안 됐으니까 제가 작년에 어떻겠습니까? 네. 참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겪었었는데 아직 회사 배지를 달고 있으신 거 보니까 네. 확실히 회사가 유능한 인재는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안 잘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진짜 작년에는 승자가 없는 근데 그렇게 승자가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한 해는 그냥 계속 인플레 맞습니다. 또 그에 따른 통화 긴축 이제 맞습니다. 이게 모든 자산 시장을 다 짓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그리고 연초 들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물가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우리 윤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는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 그 열기는 남아 있죠. 열기는 아직 남아 있다. 열기는 당연히 지금도 미국 물가가 지금 3개월 연속 예상보다는 뭐 예상을 하회하고 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심지어는 이번 12월 달은 전월 대비로 전체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 마이너스까지 찍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씻고는 있는 과정은 맞지만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정도 열기에서 이게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군부를 불씨를 지펴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의 정할대로 좀 아끼고 있는 단계인데 중요한 건 저도 작년에 4분기 이제 금리 피크아웃 하면서 제일 핵심은 물가 쪽 얘기를 많이 드렸죠. 물가가 최소한 아까 이제 완전 인플레 끝났느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은 바뀌었다. 바람.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제갈공명이 그 적벽대전에서 그 동남풍 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 식의 기조가 작년 11월 달에 딱 그때 10월 달 미국 CPI 11월 중반에 확인했을 때 10월 미국 CPI가 그 예상치 하나 하회했대요. 그때 예상치 하한 거지 절대 수준도 전월 대비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사실은 7월 CPI가 피크아웃 하고 나서 7, 8월 달에 우리 피번 얘기하면서 그때도 또 한번 유동성 랠리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작년에 승자가 없는 장에서도 반짝하던 나스닥이 제 기억으로 10,000에서 12,000포인트를 아마 넘겼었을걸요. 예, 그때. 저점 대비 거의 뭐 다우는 한 절반 정도 회복했던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철없던
철없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네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 8, 9월에 확인된 미국 CPI가 또 예상을 상회하는 그 구간에서 미국 10년 금리도 3.5까지 올라갔던 게 2%대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4.3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그 연준의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아주 처참한 가장 최악의 국면을 그때 지났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10월 달 피크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떨어지는 기울기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근원물가의 근원물가라고 부르는 트렌드 물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트림민, 미디안, 스티키 뭐 이런 물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우리 근원물가라고 하면은 보통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물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물가 변동폭이 큰 요인들을 또 상하 하방으로 16%, 20%들을 배제해서 얘는 근원물가보다도 더 근본적인 물가의 중심이라 부르는데 걔들이 딱 작년 10월 달을 피크로 해서 11월 달 지표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바람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중간중간에 물가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 추세들은 꺾이지 않아 오면서 아직 바람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최소한 중앙은행들이 이제 인플레 기조 자체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나 압박들을 위로 밀어올렸던 힘은 작년 4분기 초를 정점으로 해서 바람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열기가 남아있지만 분명히 그것 때문에 또 이번 1분기 동안 페드는 또 연준은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해야죠. 그렇죠. 남은 금리 열기만 인상을 해야 해도 되겠죠. 네. 예. 남은 열기만 해도 하는데 적어도 이제 식어가는 부분은 분명하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끝났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세게 드렸는데 아니 뭐 물가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끝났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너무 설레발일 수 있는데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시장은 네. 지금 시장만 보면 인플레이션 끝난 것처럼 맞아요. 프라이싱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엄청 하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은 뭐 그런 적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한국의 국고채 네. 3년, 5년, 10년 모든 중장기 금리가 다 기준금리를 지금 하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다음번에 이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일정 부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 거냐 이제 그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유니언 보시기에 그럼 올해 인플레이션에 혹시 그 궤적을 좀 이렇게 숫자나 이렇게 좀 추세로 좀 예측을 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 3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그냥 좀 참고로 띄워서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조사받아서 2025년 6년까지 미국의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얼마나 이제 잘 안정화될 건가를 보면 분명한 건 이제 작년에 피크아웃하고 떨어지는 기울기는 맞죠. 근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최근에 방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시장 금리는 마치 중앙은행들이 올해 뒷단쯤 가면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지 않은가까지 벌써 좀 앞서가고 있다. 근데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물가의 적정 온도, 그러니까 목표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 체온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 고열이 나고 있지만 안정 온도가 대략 2% 내외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 36.5도인 거죠. 네. 그걸 올해 안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2024년까지도 그 레벨로 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힘이야 그렇다 치지만 완화를 기대하는 것도 너무 빠르지 않니? 라고 작년에 워낙 인플레 한두 번 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면 최근에 이게 이번 12월 달 숫자를 제가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갖고 왔지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경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 이번에도 미국 물가가 하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재화를 중심으로 한 예. 우리 팬데믹 2년 동안 정책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주고 우리 자산시장의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뭐 중고차라든지 뭐 자동차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가전들 이런 것들 수요가 엄청 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실어 나르는 거기에 공급망 충격 같은 게 팬데믹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도 있지만 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것들이 그런 재화들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힘이 됐어요. 예. 하지만 요 근래 보시면 알겠지만 내구재의 교체 수요가 끝나고 나서 재화 쪽에 대한 누가 이제 아니 2년 동안 차는 살 만큼 샀고 가전제품도 다 바꿨는데
올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쪽 경로를 따라서 이 재화 쪽에 컨테이너 운임이 지금 떨어진 수준을 놓고 보시면 단순히 21년에 공급망 충격 노이즈가 있었던 수준을 덜어내고 오히려 이제 이번 코로나 일어나기 이전 수준까지 회귀했다는 거죠. 네. 저는 아주 단순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제 예단의 영역을 넘어서 이 제품 쪽 수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노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 재고가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les to inventory라고 하는 재고 비율이라고 하는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팬데믹 때 그게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이 공급망 충격하면서 그게 한번 확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시 커버업이 됐느냐? 과거에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나빠지는 정도 수준의 재고 사이드로 올라갔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억해 보시면 특징적인 현상이 작년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제일 약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월마트, 타겟, 유통업체들이 그때 걔네들이 왜 난리가 났죠? 재고 많다라고 해서 유통업체들이 한번 주가가 박살났거든요. 하반기에 4분기에 아까 미국 금리 달러 피크아웃하고 미국 증시가 또 이제 금리까지 같이 안정화되던 11월, 12월 달 또 잠깐 반짝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약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산업 분류로 세우면 영어로 컨슈머 디스크로니라고 하는 자유소비재, 경기 민감주들이 작년 4분기에 되게 약했어요. 그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덜어내고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은 유통업체에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물건이 안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좀 드리는 게 분명히 경기가 제조업체 중심으로 나빠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물가도 컨테이너 운임도 저런 기울기로 빠지는데 대신 올해 작년에 2022년에 경기가 아주 나빠서 우리 자산 시장이 나빴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기는 올해 나쁘겠죠. 경기는 지금도 걱정하고 올해 나쁠 텐데 그때 주식 채권이 다 안 됐던 돈이 금융시장에 필요하는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연초에 왜 아까 두 분이 지금 이 채권 시장도 핫하고 주식시장도 핫해지고 있는데 그 빠졌던 유동성의 피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피를 뺄 수밖에 없는 열이 너무 나니까 네. 그 과정이 지금 좀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기조 자체는 아까 제가 씻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절대 수준은 재화물가만 해도 아직은 좀 이전 수준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빠지는 길기는 컨테이너 운임을 쫓아서 결국 올해 연내 미국 물가 안정화되는 기조에 제일 주축국 역할을 할 거다. 최근에 뭐 서비스 쪽에 주거비라든지 이런 쪽에 노이즈가 남았지만 그쪽도 가장 후행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 주택 경기를 식는 거 뭐 여러 데이터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월세만 해도 미국의 아이비들이 뭐 요즘에 그 월세 집계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뭐 렌트닷컴이니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든지 뭐 진로우라든지 지난 4분기에 미국의 월세도 전월 대비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이제 예단의 영역은 넘어갔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걱정했던 포워드 루킹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쪽에서 저는 인플레이션은 열기는 남아서 우리 2월, 3월 FOMC에 연준 금리 인상 하겠죠. 네. 마지막 남은 이 잔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더 이상 이제 금융시장에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냐. 우린 거기까지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쪽에서도 미국의 10년짜리 채권 금리는 무려 3% 중반, 미국 연방 금리는 5%인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조금 더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하고 각도기님하고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뜻이 맞아서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는 적어도 시장이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질 것 같다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 물가 상승률의 피크가 6월 달이었잖아요. 맞아요. 9.1.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6월까지는 물가는 신나게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른 요인들 감안해보면 그리고 기저효과까지 감안해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물가가 잠깐이라도 2%대를 보일 가능성은 혹시 없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거기 미국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요번에도 재화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12월에는. 네. 근데 이 주거비가 약간의 이제 후행성들을 가지고 버텼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주거비 물가가 사실은 뭐 전월 대비로 지금 0.6에서 0.8%씩 올라가고 있는데 연으로 환산은 6에서 8% 정도 속도거든요. 그 3분의 1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저항이 있을 텐데 분명히 지금 미국 주택 경기 식는 방향이면 그쪽은 빠지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제일 많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채권쟁이들한테 너무 앞서가지 마라라고 하는 분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그런 특히나 에너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가격들이 좀 그쪽에 영향으로 빠져 있는데 중국이 이번 12월 달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리오프닝을 다시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확진자 사망자 막 속출하고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뭐 보니까 시위도 좀 제법 세게 하고 네.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 그쪽에 대한 통제력들이 확보되다 보니까 올해 유가 전망에서 조금 뭐 80불 이상, 90불대, 100불대 콜을 하는 분들은 중국 수요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쪽이 지금 지난 하반기 특히나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2분기 때 만약에 2%대 미국 물가가 이제 가시화되고 지금 기저효과 다 먹고 하반기에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트라이 하려고 하면 중국 쪽에서 반등하는 그런 그래서 일부 최근에 철강이나 구리 같은 게 재고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또 중국 경제가 디맨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전 그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제가 지금 띄워놓은 6페이지의 요 자료 중에 요 기사 타이틀을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작년 7월달 기사 제목입니다. 작년 6월 말에서 7월 달에 그때 대러시아 제재하고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한창 있을 때 네. 그때 미국 아이비들이 그때 유가가 100불 이상이었거든요. 한 120불대까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작년 말까지 골드만삭스는 유가 얼마 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년 전에 150불로 간다 그랬습니다. 골드만이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에 이게 뭐 저도 전망 자주 틀리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여기 380불을 지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오탄 줄 알았네. 65불에서 380불. 65는 예. CT가 좀 떨어질 거라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IB 중에 유일했고요, 거의. 지금 유가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CT 정도 있었고, 이게 누구냐? 전 세계 퍼스트뱅크라고 불리우는 JP 모건이 당시에 이게 그때도 그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공급 요인만 놓고 보면 이 공급 사이드 충격만으로 우리는 한 200불까지는 오를 수 있고 산술적 계산으로 380불까지도 나온다. 근데 지금 유가가 얼마인가요? 최근에 그 달러 약세 먹고 중국의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재워지면서 중국이 이제 경기 반등을 기대하는 현 수준에도 80% 언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수요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겪었던 병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고열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년 전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만 해도 유가만 해도 예측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했었어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을 잘한다는 기관들조차. 그래서 저는 아까 물으셨던 질문을 이렇게 여러 환경을 애둘러서 얘기하면 전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뭐 완전한 안정범위 2%대까지 지니고 조금 다소 성급하다고 보나 하반기까지 중국 수요가 살아난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그 수요 쪽 압력만 가지고 뭐 90불에서 100불대 올라가서 하반기에 물가 압력을 다시 그 정도 수준만 올라가도 미국 CPI는 하반기에 4%대를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잠깐 네. 빠지다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너무 지금 아래쪽에 대한 기대를 빨리 가져가는 것도 좀 과하지만 우리 불과 반년 전에 이런 공포를 가지고 대했던 것들이 또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는 올해 연으로 미국 CPI는 대략 하반기는 3%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 그 정도 안정범위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심각한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5%까지 올라가고 나서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저희는 한 2% 중후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한 2.8을 보는데 거기까지 뭐 그 이하로 확 내려갈 정도 환경은 아니겠지만 최소 150에서 200bp 정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조금 더 길게 미국 통화 중립까지 회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미국 10년 3%까지는 빠질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룸도 보고 있습니다. 3%까지. 지금 3%까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 증권쟁이가 이제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5%고 네. 3%를 유지하려면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연준이 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야 될 터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일부러 말로 하는 뭐 공가를 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본심인지 모르겠으나
5% 가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모두가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올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5%를 미국의 경기 상황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침체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아주 단기물인 3개월과 2년물의 금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건대 네. 민간의 자금 공급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네.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저는 작년에 연간 전망 자료 만들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제일 클 때 제가 아까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경제학 용어로 자연이자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경제학에서 적정금리라고 부르는 수준을 중립, 자연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이 점도표로 찍어놓은 롱거런 장기적인 균형값으로 2% 중반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이제 심리적인 수준에서 그 정도고 윌리엄스 모델이라고 현 뉴욕 연은 총재가 만들어낸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 추세. 왜냐하면 적정하다고 하는 금리는 그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뽑아낸 게 뉴욕 연은과 골드만삭스와 제가 같은 방법론으로 해봤더니 대략 2.8% 내외가 나와요. 근데 미국의 통화 정책은 위로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 그렇죠.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변동성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2표준 편차 정도를 더해 보면 요번 국면에서 2표준 편차면 통계학적으로 한 99%에 대한 유의성을 설명해야 될 아주 유의성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상단이 얼마냐? 5.25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준이 마켓 프라이싱으로 5.25까지 해놓은 상태고 점도표로도 그 정도를 제시했잖아요. 3월 FOMC 갈 때 점도표를 또 추가로 조정하겠죠. 근데 거기서 위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그걸 올릴 것이냐?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 지금은 기대 인플레라든지 또 우리는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좋다고 또 이렇게 금리도 빠지고 증시도 좋다고 자산 시장을 좋아하고 있지만 금융 환경 지수가 너무 성급하게 완화 쪽으로 돌면 중앙은행은 그렇죠. 또 그거를 마냥 달가워하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좀 조정받았다고 한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블러핑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파 위원들은 작년에 테일러 준칙 기준 7%대도 얘기하고 네.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들을 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미국이 아까 제조업들 경기 안 좋고 그게 재화물가 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지난 1월 첫째 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되고 거기서 이제 외형적으로 미국 실업률은 3% 중반대. 네. 미국 고용시장 여전히 좋고 미국 경제 뭘 걱정하느냐. 라고 했는데 그 미국 그 고용지표 안에서 임금 상승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지금 최근에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당이라든지 일부 상가에서는 사람 구한다고 계속 광고들 붙여놓을 정도로 되게 경기 좋은 듯 보이는데 제조업체들은 지난 하반기 들어 특히나 4분기에 근로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팬데믹 때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든 걸 한번 겪었더니 지금 아까 재고가 쌓이는 구간에 사실 사람들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일부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빅테크들은 감원을 시작했지만 제조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나 제조업체도 사람 함부로 못 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자르니까 근무 시간부터 줄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만 따지면 미국의 임금이 그게 제일 메인으로 발표되는 지표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완만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주간으로 한산해서 내가 실제로 받는 총액의 주간 임금으로 보니까 떨어지는 기울기가 제법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빼는 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안에서는 그런 식의 근무 조정 시간도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임금의 수요 쪽에서 내가 받는 소득 단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8페이지에 요 그림 하나 봐주시면 여기에도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돼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들 지난 4분기부터 이미 망가져서 ISM 지수 기준으로도 50포인트 이하면은 위축 국면이잖아요. 예. 이미 제조업은 이미 그 기준 수준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윤희원, 미국 경제가 나쁜 거 맞아? 미국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11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 때까지 이 숫자가 11월 달까지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죠? 55포인트를 넘었었어요. 56포인트. 이 정도인데 고용도 괜찮지 서비스업도 좋지. 근데 미국 경제가 뭐가 나쁘냐. 자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이런 펀더멘탈리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정말 순수하게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주식 쪽 계신 분들이 얘기했는데 이 12월 달 숫자 딱 그 고용지표 발표하는 날 나왔죠. 얼마 됐죠? 49가 됐죠. 예, 그냥 한 달 사이에 박살났어요. 미국 그리고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얘기하셨던 분한테 바로 반문했어요. 아직도 미국 경제 좋아 보이세요? 여기서 발생한 건 다음 페이지에 가서 저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해서 다들 좋아하시고 금리단 빠지면서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도 가져가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올해 1분기에 그리고 상저하고를 보는 분들이 사실 이 논리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남의 회사 자료도 또 갖다 썼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4분기까지 올해 미국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게 어닝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예. 한 230달러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건 JP모건 추정치를 썼고 최근에 일부 IB들 놓고 보시면 얼마? 200달러는 겨우 넘을까? 한 10에서 15% 정도 하향 조정들이 이번 4분기 실적부터 벌써 빠지는 거죠. 근데 네. 시장이 작년에 조정받은 폭이 있고 금리에 대한 밸류 부담이 빠지기 때문에 이 어닝 빠진다고 그걸 다 반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네네. 아까 제조업단에서의 기업 부담이 서비스업 쪽으로 전이되는 게 이번 12월 ISM 제조업 지수 확인됐고 그게 미국 고용시장 실업률은 되게 양호한 듯 보이지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주간 총액 임금이 감소하는 속도 그래서 하드 데이터는 어닝들을 좀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 마지막으로 이 차트는 딱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10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이 제가 인포맥스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때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걸 좀 기억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그림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어요. 오. 되게 심플한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시경제 비용이라는 게 기업들의 EPS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에요. 밑에 써놨잖아요. 금리, 유가, 달러. 이걸 그냥 버무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달러 강해져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을 갉아먹는 지표인데 근데 얘가 보통 3분기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합니다. 왜 그러느냐? 재고 사이클이 요즘 짧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죠. 기업들이 한번 수주를 받아서 재고 리스크 하킹 하는데 보통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원자재 같은 거를 확보하고 움직이면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선물 선도거리를 확보하고 가죠. 네. 그래서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 이거 상 좋게 보고 지금도 좀 금리 빠진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 효과가 제대로 들어오는 건 진짜 추세적으로 오르는 장은 저는 솔직히 약간 하고 스타일입니다. 아까 두 분은 하고. 상고 아까 두 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 안 하셨는데 상고 하 모르겠다. 하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상고 하몰. 네, 상고 하몰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매크로를 보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 좋았던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리 그럴지도 몰라요. 주가는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온기는 올해 한 연말 4분기쯤 가서 논할 거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에 높여놓은 선물 거래로 확보한 원자재 가격대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융비용들 금리 올라온 거 미국은 다 고정금리가 많아가지고 가계부채 아직까지 금리 충격이 제대로 안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부담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사실은 유동성 좋고 그런 걸로 올라가는 랠리는 저는 좀 뭐 아까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상반기 중에서도 좀 1분기 안에 바짝 집중해서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쁜 건 나쁘다라는 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도 쉬운 장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운 장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라서 작년에 사실은 버티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주식들 종목들 중에 수주 산업들, 금융 뭐 최근에도 금융주들 실적은 아직 괜찮게 버티는데 골드만삭스가 왜 괜히 사람을 3,000명이나 자르겠습니까? 골드만삭스 직원 중에 3,000명이면 7%입니다. 네. 걔네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충당금 같은 거 쌓아가면서 금융회사들이 먼저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올해 상반기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장이니까 저는 요 과정에서 연준은 더 무리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요 과정에서 한 번에 좀 단기적인 그래도 이게 나쁘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연준이 확실히 진짜 진정한 피벗 그 기대가 나올 때 저는 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연준의 한 총재께서 얘기했지만 고용 데이터에 좀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프트한 데이터를 좀 더 보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걸 감안해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 몇 명이 25p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고용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만에 하나 고용이 2월달 금리 인상하고 3월달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확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연준이 금리를 2월달까지만 올리고 3월달은 못 올리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오히려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사실은 고용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도 충족 못할 정도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금리도 아까 중립금리 수준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지금까지 기대 인플레 통제단에서의 던져놓은 떡밥이 있어서 저는 그것까지는 지킬 거라 보는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고용 지표에 앞으로 한두 달 지표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나와서 페드가 금리 인상까지 못할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상황을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걸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위험 자산들이 좋아야 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진짜 이게 고용 시장이 망가지면 소득 여건 소비가 그렇죠. 같이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펀더멘탈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페드가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환경이면 이건 또 한 번에 이제 그 브레이크는 충격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이 그렇게 페드가 멈추는 거에 대해서 이걸 좋아할 땐가? 근데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이제 근로시간 줄이고 실업률이 올해 연준도 인정했지만 한 4% 중반까지는 연준의 그 수정경제 전망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상황이면 자연 실업률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닌 무난한 수준의 침체 보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이 거시경제 비용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한 달 단간의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기준선 아래까지 지금 곤두박질 치는 여건들을 놓고 보면 미국의 실업률도 앞으로 한 두세 달 데이터는 저는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다시 뭐 한 4%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1분기 말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진짜 5% 내외에서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면 두 번 인상하면 딱 5%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진짜 자기네들이 제시한 그 점도표의 중간값 상단 5.25죠. 그것까지 스텝을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3월 FOMC의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점도표를 높일 수 있느냐. 거기서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 주가 한번 반짝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좋아야 될 거냐. 그때까지 반짝하고 나면은 맞을 매가 남아있다. 저는 거기가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주요한 변곡점이자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크로 보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상승에 따른 대가는 한번 치러야 된다. 네. 아직 그 충격은 안 한 거고 네. 지금 당장은 뭐 물가가 좀 빠지니까 생각보다 금리 못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인데 네. 그 기대가 지속되기에는 펀더멘탈리 뭔가 좀 맞고 가야 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조금 헷갈려진 게 1월 달에 고용 지표 보고 좀 헷갈렸어요. 그 아까 각도님도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물가가 잡히려면 결국 실업률이 올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필립스 커브라는 어려운 얘기를 꺼내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결과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망가져요. 미안한 얘기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아야 물건 못 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결국은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부분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어야만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이제 우려했었는데 그 지난 12월 달 고용지표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실업률은 다시 3% 중반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레발일 수 있는데 네. 실업률이 3.5로 또 떨어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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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임금 상승률도 역시 4.6%인가 낮아지고.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나 이번에도 그런 조금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면서도 임금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제 요거를 조금 기대하는 생각이 생긴 것 같고 그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윤 의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직 보면은 여전히 일자리가 넘치잖아요.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신 제조업이나 양질의 약간 그 높은 연봉의 일자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 칼라가 요즘 위험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이 저임금자의 흔히 말하는 소비 성향에서 높으니까 고소득층은 뭐 잘렸다고 치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고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계층이 계속해서 고용을 이뤄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많이 안 망가지고 진짜 임금 빠지면서 경제가 연착륙하고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 같은데 혹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미국 성장률 한 0.3%, 물가는 연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래도 4자 연말에는 4% 밑으로 갈 거니까 4% 내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침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미국 0%대 성장도 사실 부진한 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자산 시장에서 주택 시장 냉각되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올해 미국이 다른 쪽에서 그로스를 막 서비스업이 후행적으로 받쳐주는 힘만 가지고는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부담이 있을 거라서 경제에 대해서는 좀 둔화되는 쪽은 맞지만 그렇다고 올해 미국이 아주 마이너스 때의 충격적인 숫자들을 나타낼 가능성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미국 이게 골디락스란 표현이 그리고 또 마일드 리세션이라든지 그러면 뭐 누구는 슬로프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약간 미끄러지는 수준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거기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금리 빠진 것도 3%를 얘기했던 이유가 3%가 뭐 엄청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작년에 4%대 중반까지도 뭐 가다가 내려왔으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현재 금리가 3% 중반입니다. 네. 3% 중반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5%대 연방금리가 미국 경제 수준 대비해서 과한 수준이라서 200bp를 빼서 3%까지 내려도 중립금리보다 위는 긴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전 채권 전문가다 보니까 채권 사시면서 리테일 쪽에서도 막 작년에 대형증권사들이 채권 엄청 팔았다. 근데 지금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사는 게 맞아요라는 의문들을 보내시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 긴축의 시대는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긴축.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저축하는 사람보다 훨씬 불리한 시기가 긴축의 시대입니다. 우리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원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완화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 네. 중립이라고 보는 수준 이하의 금리에서 저축자들은 불리하고요. 대출자, 투자자들이 유리한 시기였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저축을 하기에도 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전반적인 이 미국 올해 말까지 올해 내에 미국 10년이 3%라 하면 미국의 연방 금리가 어느 정도 한 2.75 내외 정도의 기대를 프라이싱해야 미국 10년이 거기에 적정거리 합쳐서 그 정도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수준 정도의 기준금리 그 정도를 가져가야 경제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맞춘 비용 정도 수준을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성장주 같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싸 보이는 주식들이 오르려고 하면 적어도 그 긴축에 대한 부담들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그걸 좀 빼줘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5%에서 미국 시장금리가 이제 아직 3% 중반 수준이면 그거를 넘어가기 애매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되려고 하면 사실 최근에도 뭐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플랫폼 업체들 같은 거 너무 많이 싸졌다 보니까 매기들이 들어오고 좀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걔들이 지금 바닥을 완전히 추세 잡고 올라간다 말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래의 먹거리와 꿈을 반영해야 될 주식들은 긴축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담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에서는 아직 금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나와줘야 정말 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 초 그 뭐 2021년 장 좋았을 때 좋아했던 사랑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제대로 한번 되는 판은 올해 뒷단에 그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상반기에 이 물가 빼고 나쁜 경제에 대한 독소들 빼는 과정에서 금리가 좀 빠지는 구간에서 잠깐의 매기들은 들어오지만 추세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추세를 만들 정도의 이제 금리 레벨 다운을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하고를 보는 이유가 내후년까지 놓고 봤을 때 올해 나빴던 펀더멘탈이 올해 장을 다 끄집어내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기대치도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 거기까지 생각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멀미나는 시장 너무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그런 부담들은 좀 이제 상반기 1분기, 2분기 이 사이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마무리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저희가 질문 안 드렸는데 이 얘기는 좀 꼭 했으면 하는 뭐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개인들도 요즘에 저축에 대한 관심들이 이 정도 금리 높을 때 그리고 작년에 모든 투자가 다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심지어는 뭐 달러도 좀 막판에 그러니까 그래도 달러밖에 없지 하고 샀다가 그 달러에 배신당한 분들조차도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 남아있는 이 저축, 그러니까 지금은 내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과정들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아까 피 얘기했잖아요. 피. 진짜 이제 피가 도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연초에 반짝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것도 못하면은 속상한데 사실은. 그리고 상반기에 또 얼마나 더 먹을 놈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하반기를 집중해서 얘기 드리는데 아니 좋습니다. 그 안정화되는 기대들을 그 상반기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상반기에 좀 운기조식을 잘하시면 올해 말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 저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올해는 아직까지 긴축의 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 잘 전달되셨으리라 믿고요. 이만 오늘 일부 순서에서는 우리 윤 의원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라고 지금 아쉬워하시는데 그런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윤여삼 연구원 바로 머지않은 시간에 빨리 모시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